조선의 한 양반가에 아들이 7 있었습니다. 그중 6째 서준. 천자문을 사흘 만에 떼고 곳간샘을 주판 없이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비단도포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서준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경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서준은 비단도포를 입고 산기슭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가 아니라 피 묻은 도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웃음을 잃었지요. 그런데 서준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초 어느 고을에 서문경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 20마지기가 넘었고 귀화집에 행강채까지 딸려 있어 마을에서는 서대감이라 불렸지요. 대감이라 해도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와는 거리가 먼 시골 고을의 큰 양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소작인이 10집이 넘었고 가을이면 곳간에 쌀이 가득 찼으니 작은 고을에서는 서대감이면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서문경의 기와집은 마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이 넓었고 나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곤 했습니다. 봄이면 감나무 아래로 꽃이 피 날렸고 여름이면 그늘이 마당반을 덮었지요. 집 안 어디에서든 그 나무가 보였고 그래서 이 집의 계절은 감나무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면 곳간이 둘,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그 너머로 별채가 하나 있었지요. 별채는 본래 손님방이었으나 뒤에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문경은 성품이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소작인이 흉년을 핑계로 소작료를 늦춰도 다그치지 않았고 하인이 실수를 해도 호통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하인이 곳간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양반이었으면 곤장감이었지요. 그런데 서문경은 하인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가서 새로 만들어 오너라. 그것이 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대감을 좋게 말했으나 안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성품이 무른 것이 밖에서는 덕이었으나 안에서는 약점이 되었지요. 본부인 김씨는 서문경이 스물의 부모의 뜻으로 맞아들인 아내였습니다. 마을 아래쪽 김 진사댁의 딸이었지요. 혼이 날 때 김씨의 아버지가 논 5마지기를 혼수로 딸려 보냈으니 김씨는 빈손으로 시집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잊지 않았지요. 김씨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살피고 하인들의 일을 나누고 곳간에 곡식을 헤아렸지요. 안살림은 김씨의 손끝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하인에게 한 번 더 퍼주는 법이 없었고 소작인의 아내가 아이 낳고 미역국거리를 구하러 오면 저울에 달아 깎는 사람이었지요. 서문경이 좀 더 주어도 되지 않겠소 하면 김씨는 입술을 얇게 다물고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주기만 하시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문경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지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김씨는 아들을 5이나 낳았습니다. 마지 서영, 둘째 서현, 셋째 서민, 넷째 서달,
다섯째 서강. 양반 가문에서 아들 다섯이면 집안의 기둥이 다섯이라. 김 씨는 그 공으로 안채의 주인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었지요. 서문경이 무엇을 말해도 김 씨는 제가 아들 다섯을 낳지 않았습니까? 라는 한마디로 막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서문경이 40이 넘어 소시를 드렸습니다. 윤 씨라는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김 씨보다 15이 아래였고 고을 남쪽 윤 씨 문중의 서녀였습니다. 서녀, 즉 첩의 딸이었지요.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정녀가 아니니 혼처가 마땅치 않았고 문중에서 서문경의 소실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적었고 눈치가 빨랐고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았지요. 서문경이 윤 씨를 들인 것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윤 씨는 이목이 고왔지요. 그러나 서문경이 윤 씨에게서 찾은 것은 고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있으면 서문경은 늘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틀렸고 가만히 있어도 한심했지요. 그런데 윤 씨와 함께 있으면 서문경은 그냥 서문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서문경의 말을 들었고 서문경의 한숨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문경이 오늘 소작인에게 쌀을 한 대 깎아 줬다는 이야기를 하면 김 씨는 왜 그러십니까? 였으나 윤 씨는 잘하셨습니다. 대감이었습니다. 서문경은 별채에서 윤 씨와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되어 갔지요. 김 씨는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소시를 드리는 것이야 낭반가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문제는 서문경의 발길이었지요. 안채에서 자는 밤보다 별채에서 자는 밤이 잦아졌고 서문경이 윤 씨에게 건네는 말씨가 김 씨에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인들도 그 차이를 느꼈고 하인들이 느꼈다는 것은 온 집안이 안다는 뜻이었지요. 김 씨가 한번 서문경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별채에 가시는 발걸음이 안채보다 가볍지 않습니까? 서문경이 대답하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지요. 김 씨는 그 헛기침 하나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안방에서 혼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지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우는 대신 이를 악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김 씨는 윤 씨에게 드러내놓고 구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살림에서 윤 씨의 몫을 슬금슬금 줄여갔지요. 별채에 드리는 반찬 가지수가 하나 줄고 장작이 한 짐 줄었습니다. 겨울에 윤 씨의 별채가 다른 방보다 일찍 식었지요. 한 번은 명절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채에 인사를 왔지요. 소실이 본부인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예법이었습니다. 윤 씨가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김 씨는 윤 씨의 절을 받고 나서 상을 내왔습니다.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는데 떡이 딱딱했지요. 전날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아침에 먹은 떡은가 쪄낸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 떡을 집어들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말했지요. 요즘 별채에 불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구만. 장작이 귀에서 말이오. 윤 씨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마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윤 씨는 돌아가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자기가 소실이라는 것을 이 집에서의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윤 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서문경은 크게 기뻐했고 김 씨는 그 기쁨을 보았습니다. 김 씨가 다섯째 서강을 낳았을 때 서문경은 수고했소 라고만 했는데 윤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는 얼굴이 환해졌지요.
김 씨는 그 차이를 삼켰습니다. 윤 씨가 낳은 아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서준이라 이름 지었지요. 여섯째 아들이었습니다. 서문경은 서준을 안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윤 씨를 닮아 또렷했고 이마가 넓었지요. 다섯 아들을 낳았을 때도 기뻐했으나 서준을 안았을 때 서문경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하인들도 보았고 김 씨의 아들들도 보았지요. 2년 뒤 윤 씨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사내아이였지요. 서빈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7째이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서빈을 낳고 윤 씨는 몸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산후에 열이 내리지 않았고 피가 멎지 않았지요. 서문경이 고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고 고개를 저었지요. 이웃 고을에서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의원도 약을 지었으나 윤 씨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문을 열면 약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쑥과 감초와 당귀가 뒤섞인 쓰고 텁텁한 냄새였지요.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윤 씨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서문경이 윤 씨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손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손끝까지 차올라 있었지요. 이불 위로 매민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고 숨소리가 방 안을 가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서문경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대감, 서준이와 서빈이를 부탁드립니다. 서문경이 그런 말 마시오 하고 윤 씨의 손을 쥐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두 아이가 이 집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미 없는 아이라고 구박받지 않게 대감히 지켜주십시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문경도 울었지요. 윤 씨가 마지막으로 서문경의 손을 꼭 쥐었다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요. 윤 씨는 서빈을 낳은 지 닷새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29이었지요. 서문경은 사흘을 먹지 않았습니다. 별채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김 씨는 안채에서 평소처럼 살림을 했습니다. 김 씨가 별채에 죽 한 그릇을 보냈으나 서문경은 손을 대지 않았지요. 죽이 시검하게 앉았습니다. 서문경이 다시 수저를 든 것은 4살 서준이 별채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의 무릎을 잡으며 아버지, 배고파요 하고 말한 뒤였습니다. 서준은 어미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는 나이였지요. 서문경은 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매가 그대로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서문경은 서준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식은 죽 그릇을 들어 서준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갈을 떴지요. 그날부터 서문경은 서준과 서빈을 곁에 두었습니다. 서준이 열이 나면 밤새 머리맡을 지켰고 서빈이 울면 직접 안아 달래었지요. 양반 대감이 갓난아이를 안고 나당을 서성이는 모습을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김 씨는 안방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 5이 어렸을 때 서문경은 저러지 않았지요. 한 번도 김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으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자라면서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서당에 보냈더니 훈장이 혀를 내둘렀지요. 천자문을 사흘 만에 떼고 소학을 한 달 만에 읽었습니다. 10살이 되자 논어를 펼쳤지요. 훈장이 서문경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대감, 6째 도련님은 한양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 고을 서당의 둘 아이가 아닙니다. 서문경이 기뻐했지요. 그 기쁨을 숨기지 못했고 숨기지 못한 기쁨이 안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문경이 재미삼아 곡간에 곡식 셈을 시켰더니 열둘 먹은 서준이 주판 없이 암산으로 답을 내놓았지요. 쌀이 몇 가마, 보리가 몇 가마, 콩이 몇 섬. 지난해보다 얼마가 늘고 얼마가 줄었는지를 줄줄 읊었습니다. 서문경이 감탄하여 말했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성품도 고닫습니다. 13살 때 형 서민이 하인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 서준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한 적이 있었지요. 서문경이 서민을 꾸짖었고 서민은 그날부터 서준을 원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서준은 형들과 어울리고 싶었지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형들이 마당에서 활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다가가 물었지요. 형님, 저도 한번 쏘아봐도 되겠습니까? 맏형 서영이 서준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별채 아이는 별채에서 놀아라. 형제들이 웃었지요.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밥을 잘 먹지 못했지요. 또 한 번은 서문경이 5 형제에게 상기슬개 밭에 나가 일을 거들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서준이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서문경이 허락했고 서준은 기뻐하며 성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밭에 도착하자 형들은 서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지요. 서준이 괭이를 잡으려 하면 서연이 빼앗았고 서준이 물을 길어오겠다고 하면 서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하루 종일 밭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혼자 돌아왔지요. 김 씨의 맏이 서영은 25이 머문 장성한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5 형제 중 성격이 가장 불같았지요. 서영은 20이 넘도록 아버지에게 곡간 열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문경이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영이 셈에 밟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서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분했습니다. 서준이 15이 되었을 때 서문경은 서준에게 곡간 관리를 맡겼습니다. 형 5이 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서영이 25에도 받지 못한 곡간 열쇠를 15 먹은 이복 동생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형제들 앞에서 말했지요. 아버지가 우리 5을 합쳐도 서준이 하나만 못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뭐냐?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놈들이냐? 둘째,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3은 입을 다물었으나 눈빛은 서영과 같았지요. 서준은 곡간을 맡은 지 반년 만에 살림을 바꿔놓았습니다. 쥐가 갉아먹는 곡식을 줄이기 위해 곡간 바닥에 돌을 깔았고 돛짚을 새로 엮어 습기를 잡았지요. 어느 소작인이 쌀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서준이 장부를 대조해서 잡아냈습니다. 서문경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다. 서영은 그 말을 담장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서영이 그날 밤 형제들을 불러 모아 말했지요. 두고 고자.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서준이 17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서문경이 고을장에서 돌아오며 도자기 하나를 들고 왔지요. 감색 비단에 소매 끝으로 은실수를 놓은 도포 한 벌이었습니다. 양반 자제가 외출할 때 입어도 손색 없는 물건이었지요. 서문경이 서준에게 도포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꼬. 서준의 눈이 붉어졌지요. 서준은 어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어미, 말이 적고 눈매가 고운 여인의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지요. 7 아들 중 비단도포를 받은 것은 서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은 무명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서준이 비단도포를 입고 나당을 지나는 날
서영이 행랑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감색 비단이 봄 햇살에 번들거렸지요. 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옆에 선 서연에게 나지막이 말했지요. 저것 보아라.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신다. 서연이 대꾸하지 않았으나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그 도포를 보았지요. 김 씨는 서문경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아들이 7인데 한 아이에게만 비단 도포를 지어주시면 나머지 6은 무엇이 됩니까? 서문경이 머쓱해하며 말했지요. 서준이가 곡간 일을 잘해서 상으로 준 것이오. 김 씨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상이라.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여기까지가 전편 마이너스 1이야. 약 6,800자 정도 나왔어. 전편 마이너스 2 바로 이어간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지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문경이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더냐? 서준이 말했지요. 들판에서 형님들과 함께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제가 벤 볕단이 우뚝 섰는데 형님들의 볕단 6개가 제 볕단을 둘러싸더니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문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준이 이어 말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별 11개가 저에게로 내려와 절을 하였습니다. 서문경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해는 아비, 달은 어미, 별 11개는 형제라는 뜻을 모를 리 없었지요. 서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그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서준이 고개를 숙였지요. 형님들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서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문경은 서준의 어깨를 잡고 말했지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꿈은 꿈일 뿐이다. 그러나 서문경의 눈 속에는 꿈이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지요. 서준이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서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습니다. 내 볕단에 우리 볕단이 절을 해. 그래. 이 형들한테 절을 받겠다는 거냐? 서연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지요. 어미도 일찍 간 것이 꿈만 거창하구나. 서민이 말을 보탰습니다. 해와 달이 절을 했다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절하라는 뜻이냐? 서준이 당황하여 두 손을 내저었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님. 그냥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영의 눈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달이 고개를 돌렸고 서강이 자리를 떠버렸지요. 그날 이후 형들은 서준과 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수저를 들어도 서준이 앉은 쪽은 쳐다보지 않았고 나당에서 마주치면 서준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해도 형들은 긍을 돌렸지요. 서준이 말을 걸면 대답 대신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서문경은 이를 알면서도 아들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끼어들면 더 나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서문경은 밤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은 씨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두 아이가 이 집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문경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곁에는 13살 서빈뿐이었지요. 서빈은 막내답게 성격이 여렸고 서준을 잘 따랐습니다. 서준은 저녁이면 서빈의 손을 잡고 덜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지요. 형님들이 왜 형한테 말을 안 해? 서빈이 물으면 서준은 웃으며 서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서준은 그렇게 말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서늘한 날이었지요. 들판에 억새가 은빛으로 눕고 길 옆으로 코스모스가 서로 기대어 피어 있었습니다. 서문경이 서준을 불러 말했지요. 형들이 마을 북쪽 산기슭에서 소를 먹이고 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밥은 먹었는지 보고 오너라. 서문경은 서준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주먹밥과 장아찌가 들어 있었지요. 형들이 점심을 거를까 싶어 챙긴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비단 도포를 입고 길을 나섰지요. 산기슭까지는 실리 길이었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소나무 숲을 지나야 했지요. 서준은 걸으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이 기뻤습니다. 보따리를 건네면 어쩌면 형들이 한마디쯤 건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수고했다.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형 다섯은 소를 풀어놓고 니티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멀리서 감색 비단 도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요. 저것 봐라. 꿈꾸는 도련님이 오신다. 형제들이 웃었으나 그 웃음 속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서준이 가까이 와서 인사를 올렸지요. 형님들, 아버지께서 잘 계시냐고 안부를 여쭈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서준이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아무도 보따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서준의 도포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도포가 그렇게 좋으냐? 서준이 놀라 형님, 무슨 하고 말하기도 전에 서현과 서민이 양쪽에서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따리가 땅에 떨어졌지요. 서달과 서강이 서준의 몸에서 도포를 벗겨냈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산기슭에 울렸지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서준이 소리쳤으나 다섯 형제는 서준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산기슭 아래 외진 곳에 마른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오래전에 물이 말라 버려진 도루물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입구를 반쯤 가리고 있었고 깊이가 두 길은 되었지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꿈에서 우리가 내게 절을 했다지? 그럼 저 아래서 절을 받아보아라. 형들이 서준을 우물 안으로 밀었습니다. 서준의 몸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지요. 등이 돌바닥에 부딪혔고 숨이 멎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팔꿈치가 깨졌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요. 서준이 올려다본 하늘은 우물 입구만큼 작은 동그라미였습니다. 그 동그라미 너머로 형들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형님, 형님들, 제발, 서준이 외쳤으나 형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가자, 밥이나 먹자. 형들은 우물에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앉아 서준이 가져온 보따리를 풀고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형들을 위해 가져온 주먹밥을. 서준의 목소리가 우물 아래에서 간간히 올라왔지만 형들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우물 안은 흙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비 온 뒤 논둑 아래 고인 무릉덩이 같은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였지요. 돌벽을 손으로 더듬으니 이끼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발밑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고 서준이 움직일 때마다 첨벙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지요. 서준은 벽을 잡고 올라보려 했으나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서준은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리 위 동그란 하늘이 파랑에서 보라로, 보라에서 남빛으로 물들어 갔지요. 밤이 왔습니다. 우물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으나 올려다보면 동그란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지요. 우물 밖에서는 수백 개였을 별이 여기서는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우물 안까지 스며들었고 서준은
이가 부딪혀 소리가 났지요. 꿈에서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 자기는 이 구멍 안에 앉아 별 하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본 적 없는 어미의 얼굴을. 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말이 적고 눈매가 고운 여인. 서준은 그 얼굴을 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바람만 우물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음 날 해가 높이 올랐을 때 우물 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수레바퀴 소리, 그리고 조선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었지요. 명나라 상인들이었습니다. 북쪽 국경을 넘어 조선에서 가죽과 인삼을 사들이는 무역 상단이었지요. 수레가 셋이었고 말이 5이었으며 상인과 하인을 합쳐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는 눈이 날카로운 중년의 사내였지요. 서영이 상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지요. 죽이면 피가 우리 손에 묻는다.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넘기자. 멀리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민이 입술을 깨물었으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달과 서강은 아무 말 없이 형들을 따랐지요. 막내 서강이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서영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이 상단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갔지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았으나 은을 꺼내 보이고 우물을 가리키자 상인은 알아들었습니다. 흥정은 길지 않았지요. 20냥. 17 먹은 건장한 사내아이의 값이 20냥이었습니다. 상인은 밧줄을 우물에 내려 서준을 끌어올렸지요. 서준은 하룻밤을 우물에서 보낸 뒤여서 얼굴이 흙투성이었고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형들을 보았지요. 형들은 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형님, 서준이 소리쳤으나 상인의 하인이 서준의 손을 밧줄로 묶고 수레 뒤에 매달았습니다. 서준은 끌려가면서도 형들을 돌아보았지요. 서영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아예 저만치 떨어져 앉아 있었지요. 수레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형님, 아버지께 말씀만이라도. 바람에 실려 끊어지는 목소리를 끝으로 서준은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우물가로 돌아갔습니다. 찢어진 비단도포가 풀밭에 널려 있었지요. 서영은 도포를 주워들었습니다. 근처 덫에 걸린 산토끼의 피를 도포에 묻혔지요. 핏자국이 감색 비단 위로 검붉게 번졌습니다. 형제 5은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이 아버지 앞에 피 묻은 도포를 내려놓았지요. 아버지, 서준이가 산짐승에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서문경이 도포를 집어 들었습니다. 감색 비단이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서문경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준아, 서문경이 부르짖었지요. 두 손으로 도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고 김씨가 안채에서 나왔으나 서문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피 묻은 비단도포만 안고 울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지요. 15살 서빈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어디 있어요? 형. 서빈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흔들었지요. 서문경이 서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윤 씨를 닮은 서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날 밤 서문경은 별채에 앉아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도포를 무릎 위에 펴놓았습니다. 윤 씨가 떠났을 때도 이렇게 아팠지요. 그런데 서준마저
서문경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형들한테 가보라고 보냈다. 서문경은 자기를 탓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포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문경은 그날부터 웃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은 20냥을 5으로 나눴지요. 한 명당 4냥이었습니다. 서영이 은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5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편 서준은 상인의 수레에 실려 북으로 갔습니다. 함경도의 산길을 넘고 국경을 넘었지요. 국경을 넘는 순간 서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선 쪽 산들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지요. 능선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가까운 산은 짙은 초록이었으나 먼 산은 먹빛이었고 가장 먼 산은 안개에 녹아 하늘과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 너머에 아버지가 있고 서빈이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량이 섞여 있었지요. 서준이 알고 있는 마지막 냄새였습니다. 수레가 움직이자 산이 조금씩 작아졌지요. 서준은 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량이 바람에서 사라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말이 들리기 시작했지요. 상인들이 주고받는 말이 점점 많아졌고 서준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의 질이 달라졌지요. 소량 대신 건조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흙의 빛도 달랐습니다. 황토색 벌판이 끝없이 펼쳐졌지요. 수레가 며칠을 달렸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넜지요. 상인들이 서준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값을 주고 산 물건이니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밥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밥은 서준이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지요. 쌀이 아닌 좁쌀이었고 반찬이 짰습니다. 다만 서준의 손에 묶인 줄은 풀지 않았지요. 수레가 멈춘 곳은 남경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옛 도읍이자 큰 저택과 상점이 즐비한 도시였지요. 성벽이 높았고 성문을 지나자 사람들이 물결처럼 밀려다녔습니다. 서준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둥그레졌지요. 기와의 색이 달랐습니다. 조선의 기와는 검회색이었는데 이곳의 기와는 초록빛, 노란빛이 섞여 있었지요. 사람들의 옷도 달랐고 거리의 폭이 조선의 고을 장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향 냄새, 말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서준은 남경의 노비시장에 끌려갔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곳이었지요. 서준처럼 끌려온 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줄 앞에 서면 사람들이 와서 이를 보고 팔뚝을 잡아보고 키를 재었지요. 짐승을 고르듯이 서준은 치욕을 삼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편 마이너스야. 약 6,500자 정도. 누적 약 13,300자. 전편 마이너스 3 바로 이어간다. 서준을 산 사람은 왕보국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왕보국은 호부시랑이었지요. 나라의 곳간, 즉 국고를 다스리는 벼슬이었습니다. 품계로 치면 높은 자리였고 그에 걸맞게 왕보국의 저택도 컸지요.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이 셋이었고 방이 수십이었으며 하인이 30이 넘었습니다. 대문에서 안채까지 걸어가는데 100걸음이 넘었지요.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 정자가 떠 있었으며 연못 가장자리에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저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지요. 명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했으니 처음 석다른 말 대신 몸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손짓으로 시키면 따라했고
밤에는 하인 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누웠지요. 고향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으나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서준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생김이 달랐고 조선에서 팔려온 노비라는 것은 저택의 모든 하인이 알고 있었지요. 한 번은 곡간을 지키는 하인 주삼이라는 자가 서준에게 곡간 청소를 시키고는 곡식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몰아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빼돌린 것 아니냐. 조선 노비가 도둑질을. 서준이 반박하려 했으나 넉나라 말이 서툴러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요. 서준은 다음 날 새벽에 곡간의 자루를 하나하나 세어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주삼 앞에 내밀었지요. 곡식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삼이 기존에 빼돌린 양이 장부에 드러났지요. 주삼은 얼굴이 하얘졌고 그 뒤로 서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서준은 명나라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고 반년이 되자 제법 말을 했지요. 1년이 되었을 때는 장부의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문 공부가 바탕이 되었지요. 서준이 곡간의 곡식을 정식으로 맡게 되었을 때 한 달 만에 빠져나가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빼돌리는지, 어디서 쥐가 갉아먹는지, 어느 곡식이 습기에 상하는지를 다 잡아냈지요. 왕보국이 이 소식을 듣고 서준을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온 내가 어찌 셈을 이리 잘하느냐. 서준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조선에 있을 때 아버지의 곡간을 관리하였습니다. 왕보국이 서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8 먹은 이국의 사내아이 눈이 맑았지요. 오늘부터 곡간 일은 내가 맡아라. 서준은 곡간에서 시작하여 석 달 만에 저택 전체의 살림을 꿰었습니다. 어디서 은이 새는지, 어느 상인에게서 비단을 사야 값이 싼지, 하인들의 식량을 어떻게 배분해야 낭비가 줄어드는지를 모두 정리했지요. 1년이 지났을 때 서준은 저택의 총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 30여 명이 서준의 지시를 따랐고 왕보국은 집안일을 서준에게 일임한 채 벼슬에만 전념했지요. 저 조선인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다. 왕보국이 손님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이 총관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보국의 부인 유씨였지요. 유씨는 왕보국보다 12살이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눈이 컸으며 입이 작고 목이 가늘었지요. 왕보국이 벼슬에 밥바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유씨는 넓은 저택 안에서 무료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보국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저택은 더 넓고 더 고요하게 느껴졌지요. 그런 유씨의 눈에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20을 간 넘긴 나이에 키가 크고 눈매가 또렷하고 말씨가 반듯한 사내. 처음에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지요. 서준이 마당을 지나갈 때 유씨는 정자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유씨가 먼저 다가갔지요. 서준, 이리 와서 차 한 잔 따르렴. 처음에는 차였습니다. 다음에는 저녁 상이었지요. 왕보국이 관아에서 늦는 날 유씨가 서준을 불러 혼자 먹기 심심하니 상 하나만 더 놓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으나 유씨의 눈빛이 상 위의 음식보다 서준의 얼굴을 더 자주 향한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 다음에는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 유씨가 하인을 보내 서준을 별당으로 불렀지요. 서준이 별당에 들어서자 유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방이었지요. 마님, 무슨 분부이십니까? 서준이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유 씨가 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분부가 아니라 부탁이다.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서준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소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별당을 나왔지요. 그러나 유 씨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핑계를 만들어 서준을 불렀지요. 장부를 보여달라. 정원의 나무를 옮겨달라. 비단의 색을 골라달라. 서준이 올 때마다 유 씨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았고 조금씩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서준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마님, 대감께서 저를 믿고 이 저택을 맡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유 씨의 눈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거절당할수록 유 씨의 집착은 깊어졌지요. 호감이 빠지고 집착이 차오르고 집착 뒤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왕보국이 관아에서 묵는다는 전가를 보냈지요. 유 씨가 다시 서준을 별당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 씨가 일어서서 문을 닫았지요. 마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유 씨가 대답 대신 서준의 도포 자락을 잡았습니다. 왜 나를 피하느냐? 이 저택에 나와 너밖에 없다. 유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서준이 도포 자락을 빼려 했습니다. 유 씨가 놓지 않았지요. 자락을 잡아당기는 유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서준은 도포를 벗어 던지며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별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유 씨의 손에 서준의 도포만 남았지요. 유 씨는 그 도포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유 씨의 얼굴이 불그락하얗게 변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르자 유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지요.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유 씨는 자기 저고리의 옷깃을 잡아 찢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뺨을 손으로 때려 붉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이놈이 나를. 하인들이 달려왔고 유 씨는 서준의 도포를 들어 보이며 말했지요. 총관 서준이 나를 겁탈하려 하였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 도포를 벗어두고 도망쳤느니라.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준을 믿는 하인도 있었으나 주인의 부인 앞에서 입을 여는 하인은 없었지요. 왕보국이 다음 날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보국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왕보국은 서준을 불러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노비 사이에서 관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노비의 말이 부인의 말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보국은 한참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연을 믿고 맡긴 총관이었지요. 마음 한구석에는 서준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찢어진 옷깃이 있었고 서준의 도포가 부인의 손에 있었지요. 그리고 서준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보국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에 넘겨라.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지요. 남경의 관아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작은 창이 하나 있었으나 높이 나 있어 빛이 디스듬이 들어올 뿐이었지요. 돌벽에서 물이 스며 나왔고 바닥은 짚을 깔았으나 늘 눅눅했습니다. 서준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지요. 조선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명나라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보다는 넓었으나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았지요. 아니, 우물에서는 동그란 하늘이라도 보였습니다. 별 하나라도 보였지요. 옥에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올려다보던 작은 하늘이 떠올랐지요. 그때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입니다. 그러나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에도 끝이 있었다는 것을. 이 어둠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편이옵니다.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7회입니다. 그 뒤엔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서준을 우물에 던졌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서준을 끌어올렸으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땅으로 끌고 가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서준은 낯선 저택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저택 안주인의 눈에 들었고 그것이 화가 되었지요. 서준은 누명을 쓰고 감옥 돌바닥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준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준은 감옥에서도 서준이었습니다. 옥졸들이 죄수들의 식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준이 나서서 정리했지요. 죄수가 몇이고 하루에 곡식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죄수가 병이 있어 따로 죽을 쏘아야 하는지를 서준이 세워놓자 옥졸들이 편해졌습니다. 옥을 관리하는 관리가 이를 눈여겨보았지요. 저 조선인 죄수 쓸만하구나. 서준은 옥 안에서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총관이라 할 만했지요. 조선의 아버지 집에서도 곡간을 맡았고 왕보국 저택에서도 총관이었으니 서준은 어디에 던져져도 새는 것을 잡고 빠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즈음 옥에 새 죄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황궁의 어선방에서 술을 관리하던 진수라는 사내였고 다른 하나는 황궁의 병과방에서 떡과 과자를 만들던 관리였지요. 둘 다 황제가 연회에서 마신 술과 과자에 탈이 났다는 죄목으로 잡혀온 자들이었습니다. 진수는 30이 넘은 사내였는데 눈이 작고 코가 낮았으나 성격이 쾌활했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투덜거리는 법 없이 담담했습니다. 서준이 밥을 갖다 주자 진수가 말을 걸었지요. 자네가 이 옥의 살림을 하는 모양이구만. 조선 사람이라 들었는데 어찌 셈이 이리 밝은가.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할 것 없습니다. 셈을 좀 할 뿐이지요. 둘은 그렇게 말을 텄지요. 밤이면 옥방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수가 어선방에서 어떤 술을 다루었는지, 서준이 조선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서준은 형들에게 팔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다만 사정이 있어 명나라에 오게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얼굴이 어두운 채로 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서준이 물었지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소. 가지셋에서 꽃이 피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익었소.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황제의 잔에 올렸소. 황제가 잔을 받아 드셨소. 서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지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죄가 밝혀지고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 황제의 술을 올리게 되겠지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병과방 관리가 다급하게 물었지요. 나도 꿈을 꾸었소. 내 머리 위에 떡시루 셋이 놓여 있었는데 맨 위 시루에서 새가 날아와 떡을 쪼아 먹었소. 나는 쫓으려 했으나 새가 떠나지 않았소. 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시루셋은 사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이옥에서 나가게 되겠으나 살아서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과방 관리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무슨 소리요? 관리가 소리쳤으나 서주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황궁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진수는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었지요. 술에 탈이 난 것은 재료를 납품한 상인의 잘못이었고 진수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병과방 관리는 조사 결과 연회의 과자에 값싼 재료를 바꿔 넣어 독성이 생긴 것이 밝혀졌고 차명에 처해졌지요. 서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진수가 옥을 나서며 서준의 손을 잡았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소. 황궁에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윗분께 아뢰겠소.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옥을 나갔지요. 그러나 진수는 황궁에 돌아가자 바쁜 일상에 묻혔습니다. 어선방의 일이 밀려 있었고 황제의 연애 준비가 쏟아졌지요. 서준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눈앞의 일에 치이다 보니 약속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지요. 서준은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기다렸습니다. 진수가 자기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옥의 벽에 금을 그어 날을 세웠지요. 작은 금이 줄줄이 늘어갔습니다. 서준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유씨에게 누명을 쓸 때도, 진수에게 잊혔을 때도 서준은 원망 대신 기다렸지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기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우물 바닥에서도 하늘이 보였다는 것을, 그 어둠에도 끝이 있었다는 것을 서준은 알고 있었지요. 2년째 되던 해에 어느 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잠에서 깨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불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시가 달려왔으나 황제는 손을 저어 물리쳤지요. 황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었지요. 큰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맑고 잔잔했지요. 그 강물에서 소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살이 찌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건장했지요. 그 뒤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7마리였습니다. 7마리의 소가 강변에 서서 풀을 뜯었지요. 탐스럽고 건강한 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다시 출렁이더니 소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나 있었고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패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마른 소 1마리, 2마리, 7마리. 이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에게 다가가더니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살찐 소 7마리를 삼키고도 마른 소들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지요. 여전히 갈비뼈가 보였고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2번째 꿈이었지요. 넓은 들판에 벼 이삭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이삭에 알곡이 7개 달려 있었지요. 알이 굵고 빛이 금빛이었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숙인 알곡이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이삭은 있으되 알이 없는 쭉정이였지요. 쭉정이 7개가 바람에 부풀어 오르더니 알곡 7개를 감싸 삼켜버렸습니다. 삼키고 나서도 쭉정이는 쭉정이었지요. 비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새벽녘에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풀이를 명했지요. 궁중에 술사가 나섰으나 횡설수설했고 도사가 와도
유학자가 와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노했지요. 이 조정의 짐의 꿈 하나 풀어줄 자가 없단 말이냐.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진수가 번개처럼 2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옥에서 만난 조선인 죄수, 포도나무 꿈을 정확히 풀어내고 떡시루, 꿈의 불길한 결말까지 마친 사내, 진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졸랐습니다. 진수가 황제 앞에 엎드려 아뢰었지요. 폐하, 2년 전 옥에서 조선인 죄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자가 꿈을 풀어내는데 귀신 같았습니다. 소인의 꿈을 풀었는데 사흘 뒤의 일까지 정확히 맞추었지요. 소인이 진작 아뢰었어야 하는데 아뢰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황제가 진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정갈이 옥에 닿았고 서준은 끌려 나왔습니다. 2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받았지요. 서준의 얼굴이 여위어 있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으나 눈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준은 옥에서 나오기 전에 물로 얼굴을 씻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황제를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황궁의 기둥은 높았고 처마에 용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 돌이 거울처럼 반들거렸지요. 붉은 칠을 한 기둥이 양쪽으로 이어졌고 기둥과 기둥 사이로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긴 복도를 지나 어전에 들어섰지요. 황제가 높은 자리에서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은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꿈을 풀 줄 안다지? 서준이 대답했지요. 소인이 풀 줄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풀어주시는 것을 소인이 전할 뿐이옵니다. 황제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찐 소 7과 마른 소 7, 알고 7과 쭉정이 7. 서준은 엎드린 채 끝까지 들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전의 신하들이 서준을 바라보았지요. 서준이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두 꿈이 하나의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같은 말씀을 2번 내리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이옵니다. 황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살찐 소 7과 알곡 7은 앞으로 올 7년의 풍년이옵니다. 이 7년 동안 천하애들의 곡식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옵니다. 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마른 소 7과 쭉정이 7은 그 뒤에 올 7년의 흉년이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들판이 마르고 백성이 굶주리게 될 것이옵니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고도 여전히 말라 있었던 것은 흉년이 풍년의 풍요를 모두 집어삼킬 만큼 혹독하다는 뜻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지요. 신하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서준이 대답했지요. 풍년 7년 동안 천하의 곡식을 거두어 비축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관의 곳간에 쌓으십시오. 각 고을에 큰 곳간을 짓고 곡식을 말려 쌓고 쥐와 습기를 막으십시오. 이 일을 맡을 관리를 세우시되 샘에 밟고 사사로이 빼돌리지 않을 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흉년 7년이 와도 백성이 굶지 않을 것이옵니다. 황제가 서준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옥에서 갓 나온 죄수의 몸은 여위었으나 눈이 맑았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풀이만 한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이 자보다 나은 자가 조정에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지요.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걸어 내려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요.
내시가 비단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관복이 들어 있었지요.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관복이었습니다. 황제가 그 관복을 들어 직접 서준의 어깨에 걸쳤지요. 서준의 여인 어깨에 관복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명의 곡식을 다스린다. 천하의 곡간이 그대 손에 달렸느니라.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관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단도포를 찢겼던 산기슭이 떠올랐지요. 하늘이 동그라미만큼 작았던 우물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도포, 자락을 던지고 뛰쳐나왔던 별땅의 밤이 떠올랐지요. 그 모든 어둠을 지나 지금 황제의 손으로 관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아뢰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기까지가 후편 마이너스 1이야. 약 7200자. 후편 마이너스 2 바로 이어간다.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의 말 그대로였지요. 첫 해가을. 명나라 천하의 들판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밀이 넘실거리고 콩이 꼬투리를 터뜨렸지요. 농부들이 이런 풍년은 난생 처음이라며 웃었습니다. 둘째 해도 풍년이었고 셋째 해도 풍년이었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해까지 7년 내내 하늘이 비를 알맞게 내리고 해를 알맞게 비추었습니다. 서준은 그 7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곡간에 쌓았지요. 명나라 각 고을의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곡간마다 곡식이 천장까지 차올랐고 서준은 매달 장부를 점검하며 한 섬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했지요. 곡간 바닥에 돌을 깔고 벽에 회를 바르고 지붕을 높여 통풍이 되게 했습니다. 조선의 아버지 집에서 하던 것과 같았지요. 다만 규모가 만배였습니다. 서준은 22의 관직을 받았고 7년이 흐르는 동안 29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팔려온 17소년이 명나라 조정의 핵심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서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어도 걸음이 거드름 피우지 않았고 아랫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법이 없었지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남기지 않았고 옷을 헤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서준은 가끔 밤에 관아의 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조선 쪽이었지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피 묻은 도포를 안고 통곡하셨을 아버지. 별채 마루에서 함께 하늘을 보던 서빈. 살아 계실까? 서빈은 얼마나 컸을까? 서준은 그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장부를 다시 펼쳤지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7년째 되는 해가을. 마지막 풍년의 곡식이 곡간에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보았지요. 이제 겨울이 옵니다. 서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듬해 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으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계속되었지요. 들판이 말랐습니다. 모를 심었으나 뿌리가 마르고 밀이 싹을 틔웠으나 줄기가 누렇게 시들었지요. 강물이 줄었고 우물이 말랐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들판에는 거둘 것이 없었지요. 흉년의 첫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끼니를 줄였고 다음에는 죽을 쑤었고 그 다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길에 굶어 쓰러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서준의 곡간은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황제의 명을 받아 곡간을 열었지요. 고을마다 곡식을 풀어 백성에게 나누었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값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준은 직접 고을을 돌며 곡식이 제대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했지요. 곡식을 빼돌리는 자가 있으면 즉시 벌했습니다.
곡식 한 섬이 사람 하나의 목숨이다. 한 섬도 헛되이 쓰지 마라. 흉년이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조선에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서문경의 기와집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곳간의 곡식이 줄고 또 줄었습니다. 서문경은 늙었지요. 서준을 잃은 뒤로 10년이 넘게 흘렀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등이 굽기 시작했지요. 서빈은 25이 되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문경이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명나라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문이 있다. 누군가가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한다. 서영이 말했지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서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가고 서현, 서민, 서달, 서강이 함께 가거라. 서빈이는 집에 남아 나를 돌봐라. 서빈이 눈을 크게 떴지요. 아버지, 저도 가고 싶습니다. 서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마저 보내면 이 늙은 아비 곁에 아무도 없느니라. 서문경은 서준을 잃은 뒤로 서빈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지요. 윤 씨가 남긴 두 아들 중 하나를 이미 잃었으니 남은 하나마저 널리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형제 다섯은 은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준이 팔려갔던 바로 그 길이었지요. 서영은 그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여 년 전 이 길로 동생을 술에 실어 보냈지요. 서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남경에 도착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각지의 사람들이 관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역 사람, 남방 사람, 조선 사람, 여진 사람, 형제 다섯은 그 줄 끝에 섰지요. 차례가 왔습니다. 형제 다섯이 관청 안으로 들어섰지요. 높은 자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허리에 옥띠를 두르고 이마가 넓었지요.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또렷했고 얼굴이 단정했지요.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형들을 보았지요. 10여 년 만이었습니다. 서영의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서연의 얼굴이 마르고 서민의 등이 구부정했지요. 서달과 서강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형들이었지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형들은 서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 소년이 30 사내가 되었고 조선의 양반 자제가 명나라의 관복을 입고 있으니 알아볼 수 없었지요. 서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명나라 말로 어디서 왔느냐? 서영이 서툰 한자로 대답했지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서준이 형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서영, 서현, 서민, 서달, 서강. 다섯이었지요. 서빈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5분이냐, 더 있느냐. 서영이 잠시 멈칫했지요. 원래 7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잃었고 막내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잃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잃었다. 팔았다가 아니라 잃었다고. 서준은 눈을 뜨고 결심했지요. 아직은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고. 형들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준이 관리에게 명했지요. 이들에게 곡식을 내주어라. 다만 서준이 형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막내를 데려와라. 형제가 7이라 했는데 5만 오고 막내를 숨기고 있다면 간첩이 아닌가 의심이 되느니라. 다음에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서영이 당황했지요.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막내를 데려와서 증명하라. 서준은 형들에게 곡식 10섬을 내주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짊어지고 관청을 나섰지요. 서준은 형들이 떠난 뒤 홀로 관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서빈을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지요. 형들이 서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빈을 지키는 형들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기들만 챙기는 형들인지를. 조선으로 돌아온 형들은 서문경에게 넉나라 관리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서문경의 얼굴이 굳었지요. 서빈이를 데려가라고? 안 된다. 서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내가 보냈다. 내가 형들한테 가보라고 보냈다. 그래서 서준을 잃었다. 서빈이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굶겠다. 형들이 돌아가며 설득했으나 서문경은 듣지 않았지요. 곡식이 줄어들었습니다. 10섬이 5섬이 되고 5섬이 2섬이 되었지요.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문경이 입을 열었지요. 서빈아. 서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거라. 다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반드시. 서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서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형제 6이 남경의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빈이 함께였지요. 서준은 형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서 있는 사내를 보았지요. 키가 서준과 비슷했고 눈매가 깊어지며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윤 씨를 닮은 얼굴이었지요. 서빈이었습니다. 별채마루에서 하늘을 보던 13살 아이가 25사내가 되어 서 있었지요. 서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선을 서빈에게서 떼지 못했지요. 서빈은 서준을 모르는 얼굴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지요. 이번에는 6이구나. 막내가 이자냐?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예. 막내 서빈입니다. 서준이 서빈에게 물었지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서빈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건강하시나 많이 늙으셨습니다. 서준의 눈이 잠깐 젖었지요. 서준은 고개를 돌려 기침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곡식을 내주겠다. 서준은 이번에는 넉넉하게 곡식 20섬을 내주었지요. 형들이 곡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은밀히 관리 하나를 불렀습니다. 막내의 곡식 자루맨 아래에 이것을 넣어라. 서준이 건넨 것은 옥잔 하나였지요. 작으나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갸웃했으나 서준의 명인이 그대로 했지요. 형들은 곡식을 짊어지고 남경 성문을 나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나절쯤 걸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멈춰라. 명나라 관군이었습니다. 너희 자루를 열어라. 관청에서 옥잔이 하나 사라졌다. 서영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우리는 곡식만 받았습니다. 관군이 자루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서영, 서현, 서민, 서달, 서강 모두 없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빈의 자루를 뒤졌습니다. 옥잔이 나왔지요. 서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서빈이 소리쳤으나 옥잔은 서빈의 자루에서 나왔지요. 관군이 서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자를 관청으로 데려간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형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서준이 만든 시험이었지요. 10여 년 전 형들은 동생 하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서빈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 아이는 결백하오. 만약 죄가 있다면 나를 대신 잡아가시오. 관군이 서영을 보았지요. 당신이 잔을 훔쳤다는 말이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훔치지는 않았소. 그러나 이 아이를 보내줄 수 없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막내요. 늙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내며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소.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살지 못하시오.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나는 이미 아버지께 한 아들을 잃게 한 사람이오. 형제들이 서영을 보았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지요. 오래전에 동생 하나를 잃었소. 그때 내가 지키지 못했소.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안고 통곡하시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그 짐을 지고 10년을 살았소. 이번에는 안 돼오. 이 아이만은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하오. 서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잡아가시오. 서연이 서영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저도 함께 남겠습니다. 서민이, 서달이, 서강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5 형제가 관군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서빈 하나를 돌려보내달라고 빌었지요. 서빈이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저를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영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너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관군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군은 서준의 사람이었지요. 서준이 미리 지시해둔 대로였습니다. 총관대인께서 직접 판단하신다 하셨다. 모두 관청으로 돌아가라. 형제 6이 다시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서준은 관청 안에 앉아 있었지요. 관군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이 서빈 대신 자기를 잡아가라 했다는 것을, 5 형제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서빈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빌었다는 것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준은 관리들을 물리쳤지요. 통역관도, 서기도, 관군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관청 안에 서준과 형제 6만 남았지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 앞에 섰지요. 형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말로, 형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나라 관리의 입에서 나온 조선말. 서영의 눈이 커졌지요. 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서준입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윤 씨를 닮은 얼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 살아 있었느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서준아. 서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서연이 울었고, 서민이 울었고, 서달이 울었고, 서강이 울었습니다. 5 형제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서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빈이 아는 것은 형 서준이 17의 산짐승에게 당해 죽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 형이 살아 있었고 명나라의 관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서빈이 한 발짝 다가갔지요. 형. 정말 형이에요? 서준이 서빈을 보았습니다. 별채 마루에서 하늘을 보던 아이. 형. 형님들이 왜 형한테 말을 안 해? 하고 물었던 아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서준이 서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빈아, 형이다. 형이 여기 있다. 서빈이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형제 7이 명나라 관청 안에서 울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재회였지요. 한참 뒤 서준이 눈물을 닦고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서영이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서준아, 나를 어떻게 벌하든 달게 받겠다. 서준이 서영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곳에 오지 못했다면 황제의 꿈을 풀지 못했을 것이고, 곡식을 비축하지 못했다면 지금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준이 서영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 한 것을 하늘이 선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서영이 서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서준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명나라에서 함께 지냅시다. 흉년이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조선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두 데려오십시오. 형제들은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문경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요. 서문경은 서준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 가서 피 묻은 비단도포를 꺼냈지요. 10여 년간 접어두었던 도포였습니다. 서문경은 도포를 가슴에 안고 울었지요. 살아있었구나. 내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서문경은 늙은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빈이 아버지를 부축했고 형제들이 앞길을 열었지요. 김씨도 함께 갔고 형제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따랐습니다. 서씨 집안이 통째로 명나라를 향해 떠났지요. 국경을 넘고 며칠을 걸었습니다. 서문경은 걸음이 느렸으나 쉬지 않았지요. 서빈이 아버지, 좀 쉬어 가시지요. 하면 서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다. 남경이 가까워졌을 때 관도 위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수레와 말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맨 앞에 말 위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지요. 서준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도 위에서 아버지를 보았지요. 머리가 하얀 늙은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비단도포를 지어주며 웃던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 있었지요. 서준은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고 뛰기 시작했지요. 관복의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서문경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서문경이 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매가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17 소년이 아니라 30 사내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만은 같았습니다. 서문경의 지팡이가 떨어졌지요. 두 손으로 서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준아, 서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을 끌어안았지요. 늙은 아버지의 뼈가 느껴졌습니다. 서문경이 울었고 서준이 울었지요. 서빈이 달려와 둘을 끌어안았고 형들이 뒤에 서서 울었습니다. 관도 위에서 바람이 먼지를 걷어갔지요. 서준은 아버지와 식구들을 남경, 외곽의 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곡식을 넉넉히 보내고 의원을 불러 서문경의 건강을 살피게 했지요. 서문경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준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명나라 상인에게 팔린 것, 왕보국의 저택에서 총관이 된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황제의 꿈을 풀어 지금에 이른 것. 다만 형들이 자기를 우물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은 먼저 말하지 않았지요. 서문경이 알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영이 서문경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를 산짐승이 해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물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비단 도포에 짐승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서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일어나라고 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분노가 아니었지요. 내가 너희를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 잘못이 크다. 서문경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살아있으니 됐다. 이제는 형제끼리 잘 지내거라.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서준은 떨어져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빈이 와서 서준의 팔을 잡았지요. 형,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서준이 서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흉년은 7년간 이어졌고 서준의 곳간이 넉나라와 주변 나라의 백성을 먹여 살렸지요. 서문경의 식구들은 남경에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지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지나고 다시 비가 왔지요. 들판에 푸른 싹이 올라왔고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서문경은 흉년이 끝난 이듬해 봄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경의 따뜻한 방에서 서준과 서빈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편히 잠들었지요. 서문경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보고 싶구나. 가서 서준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야겠다. 별채의 등잔불이 떠올랐지요. 양 냄새가 가득하던 방. 윤 씨의 뜨거운 손. 두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던 목소리. 서문경은 그 약속을 끝내 지켰습니다. 돌아 10년이 넘는 길을 돌아서 서문경의 장례를 치른 뒤 서영이 서준에게 왔습니다. 예전의 불같은 사내가 아니었지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서준아, 예, 형님, 나는 평생 내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서준이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형님이 서빈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잡아가라 하셨지요. 그 한마디가 10년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서영이 서준을 보았지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서준은 그 뒤에도 명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형들은 남경의 자리를 잡았고 서빈은 서준의 곁에서 살림을 도왔지요. 서준은 가끔 밤에 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조선 쪽이었지요. 아버지는 이제 없었으나 아버지가 묻힌 땅이 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윤 씨가 잠든 땅도 바람이 불었지요. 조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소량이 섞여 있었지요. 국경을 넘던 날 수레 위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서준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지요. 별채 마루에서 서빈과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던 밤. 그런데 괜찮아졌지요. 돌아 한참을 돌아서 서준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지요. 우물 바닥에서는 하나뿐이었던 별이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볕단이 우뚝 서고 다른 볕단이 절을 하던 꿈.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던 꿈.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른 우물과 이국의 감옥과 누명과 배신을 지나야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이지요. 여기까지가 후편이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